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산타랠리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속속 나왔지만 외국인 매도가 15거래일째 이어지는 등 우리 증시는 뜨뜻미지근한 모습이었습니다.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된 지 5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대출 심사 강화로 주택 수요자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명품 업체들이 브랜드의 희소성을 위해 신규 입점을 꺼리면서 지난 7월 면세점 특허를 따는 하나와 신라의 신규 면세점에서는 샤넬과 루이비통 같은 킬러 명품을 찾아볼 수 없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주택 한 채만 가져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연립 다세대 주택을 5층짜리 뉴스테이 빌라로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일 화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7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후로 한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자 제한적인 산타랠리 기대감이 퍼졌습니다. 31일 폐장까지 5거래일을 남겨둔 지금 과연 만족할 만한 산타랠리가 오고 있는 건지 아직 오지 않았다면 올 것인지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7일 새벽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올렸지만 한국 증시는 끄떡이 없었습니다. 17일 코스피는 0.43%, 코스닥은 1.67%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우리 증시를 짓눌렀던 미국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앞으로는 산타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18일 코스피는 0.13% 떨어졌고 21일은 0.3% 올랐습니다. 뚜렷한 산타랠리로 보기엔 미흡한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이전 3거래일보다는 좀 더 강한 느낌을 보여줬습니다. 연일 팔자를 보이던 외국인이 순매도를 크게 줄여줬고 연기금이 구원투수로 나서 2,238억 원을 사들이자 코스피는 상승 전환에 성공해 0.57% 오른 1,99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오늘도 74억 원을 팔며 15거래일째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그간의 매도폭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수준이지만 여전히 불안하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지금까지는 산타랠리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워낙 많이 팔아놓은 게 있어서 축소해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신흥국 리스크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 정도 매도세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5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올해 주식시장에 산타는 올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큰 폭의 하락세로 돌아서지는 않겠지만 약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이제 순매도로 좀 돌아섰거든요. 외국인들이 이머징에서는 팔고 그 돈으로 다시 이제 선진 증시에 투자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15거래일째 이어지고 국제유가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2015년 연말. 투자자들은 남은 5거래일 동안 산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뚜렷한 호재가 없어도 1월 중에는 주가가 다른 달에 비해 많이 오르는 현상이 종종 벌어집니다. 주식시장의 1월 효과인데요. 국내 증시에서는 배당 이슈 이후 연초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냅니다. 새해에도 코스닥 시장이 1월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난 2012년 이후 폐장일로부터 7일 전후까지 약세였다가 강세로 전환해 1월 내내 오르는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1월은 코스닥이 같은 기간 코스피보다 무려 7.19%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1월 효과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어제까지 코스닥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도 코스닥 시장에서 지난달부터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초부터 오늘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3,797억 원 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실적도 좋아질 전망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추정한 코스닥 상장사 70곳의 내년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33%가량 많은 3조 6,573억 원, 내년 매출액과 순이익도 올해 전망치보다 각각 13.08%, 33.42% 증가한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4, 5년 정도를 놓고 보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조금 이익 효과가 좋게 나오더라고요. 한편 코스닥의 1월 효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10년의 어떤 기대감은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극적으로 좀 발현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갚아야 할 부채라 할 수 있는 신용잔고도 부담 요인입니다. 이달 들어 코스닥 신용잔고 규모는 일평균 3조 5천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9,600억 원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된 지 5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분양권 거래도 30% 넘게 줄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2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발표된 지 5개월이 된 날입니다. 5개월째인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21일 기준 서울의 기존 아파트 거래는 5,400여 건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발표된 7월의 11,900여 건과 비교해 54% 감소했습니다. 절반 이상 격감한 것입니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 도봉구는 197건을 기록해 7월 563건 대비 65% 거래가 줄었습니다. 서울 분양권 거래도 268건으로 7월 401건과 비교해 33% 감소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급감은 대출 심사 강화에 주택 수요자들의 심리가 위축된 탓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이 금리를 올리자 내년 국내 금리도 단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돼 아파트 매매 거래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 수요 위축에 아파트 값도 하락세입니다. 보통 같은 경우가 한 9억 5천 정도 갔었는데요. 지금 한 9억까지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그렇게 됐죠. 내년부터 대출용 규제한다고 그러고 금리가 조금 오를 조짐이 보이고 그러니까 하실 분들이 관망 자세로 돌아서시더라고요.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전용 면적 76제곱미터의 경우 평균 매매 가격이 9억 8,250만 원으로 지난달보다 500만 원가량 내렸습니다.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 전용 41제곱미터도 지난달 8억 원 선이었으나 이달 들어 1,400만 원 하락하며 7억 8,600만 원의 시세가 형성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지난 7월 신규 면세점 특허를 따든 한화갤러리아의 갤러리아 면세점 63과 HDC 신라의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이 다음 주 문을 엽니다. 하지만 이들 면세점에선 샤넬과 루이비통 같은 명품 브랜드는 만나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조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1, 2, 3층.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골드바 63빌딩까지 실내에서 볼 수 있는 전체 면적 10,000제곱미터 규모의 여의도 갤러리아 면세점 63입니다. 다음 주까지 스테파노 리치 같은 해외 명품과 설화수 라네즈 같은 국내 화장품 등 총 369개 브랜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픈을 엿새 앞두고도 아직 진열 때조차 제 위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3대 명품으로 꼽히는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같은 주요 명품 브랜드들의 입점 여부도 모호합니다. 이들 브랜드는 주요 고객인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으로 매장 경쟁력의 척도로 불립니다. 이런 상황은 내일 모레 문을 여는 HDC 신라의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매장 오픈 시기를 앞당기면서 촉박한 일정으로 명품 브랜드 유치를 위한 협상 시간이 부족했는데 명품 업체들이 브랜드의 희소성을 위해 신규 입점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해외 유명 부티크들이 생각하는 면세점에 대한 생각은 현재 충분히 많이 출점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브랜드들은 입점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생각은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화갤러리아는 다음 주 프리오픈에서 지하 1층 수입 화장품 매장의 일부, 지상 1층 시계 주얼리 매장의 일부를 제외한 약 60%의 공간을 먼저 공개합니다.
이번 주 문을 여는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도 럭셔리 패션과 라운지 카페 일부를 제외한 60% 면적만 미리 선보입니다. 두 업체는 매장이 완전하게 꾸려진 그랜드 오픈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앞으로 임대주택을 한 채만 가져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존 두 채에서 등록 요건이 완화된 것입니다. 민간 임대주택 뉴스테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5층짜리 뉴스테이 빌라로 지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5층짜리 다세대 연립 건설이 불가능했습니다. 또 그린벨트를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해 뉴스테이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공급 촉진지구는 도시지역의 경우 최소 5,000제곱미터 이상, 비도시 지역은 도시와 인접했을 경우 2만 제곱미터 이상, 그 외 지역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뉴스테이 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규정들이 마련됐는지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위 뉴스테이 지원법이라고 불리면서 정부의 뉴스테이 활성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법안이었는데요. 네. 주로 어떤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쉽게 설명하면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이죠. 이 전반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고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책이 신설되거나 대폭 강화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대표적인 것이 공공부문의 택지를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공유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의 보유 택지 그리고 그린벨트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택지를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 공공부문 토지를 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 경쟁 방법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네, 또 공급 촉진 지구의 이 면적, 최소 면적 기준도 완화됐다면서요? 네, 이 도시 지역은 본래 1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최소 면적 기준이 완화됐고요. 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이 되면 개발 절차가 간소화되고 건축 기준이나 도시 공원 녹지 확보 기준 그리고 주차장 설치에서 주택 건설 기준까지 기존의 도시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특히 그린벨트도 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해줄 방침이고요. 또 본래 뉴스테이 사업자가 되려면 건설 임대는 300가구 이상, 매입 임대는 100가구 이상이어야 가능했는데 이 공급 촉진 지구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최초로 벌인다고 하면 사업자 등록 실적이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공급 촉진 지구가 10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 계획과 주택 사업 계획 승인, 건축 허가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행정 처리 기간을 줄여서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죠. 네, 또 뉴스테이 이 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도 마련됐다고 하더라고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층수 규제가 완화됐다죠. 네, 앞으로는 연립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빌라죠. 이 빌라를 지어 의무 기간이 8년간 뉴스테이나 중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현재 4개 층에서 1개 층을 더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급 촉진 지구 내에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문화나 집회, 판매, 업무, 관광, 휴게 시설 등 이 복합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가 되려면 매입 임대는 한 채, 건설 임대는 2채 이상을 보유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건설 임대주택도 한 채만 보유하면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이나 사단, 재단법인, 협동조합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되면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취득세나 재산세,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4년과 8년 등 임대 의무 기간을 지켜야 되고요. 전셋값도 연간 5% 이상은 인상할 수 없다는 제한을 받습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뉴스테이 지원법에 대해서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TV는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기기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16에서 이 같은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다양한 스마트 TV 게임을 대거 선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최근 게임 인구가 늘어나면서 삼성 스마트 TV 게임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 1월 누적 다운로드 수 140만 건, 월 사용자 수 140만 명이었던 삼성 스마트 TV 게임은 11월 말 기준 누적 다운로드 수 800만 건, 월 사용자 수 4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이 같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내년 초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쇼 CES 2016에서 새로운 게임 서비스를 스마트 TV에서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선보이는 게임 서비스는 스마트 TV 게임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다운로드형 게임인 리볼트3, 아스팔트8과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로 플레이스테이션 나우에서 구동 가능한 어쌔신 크리드 3와 배트맨 아캄 오리진 등 6종입니다. 또 2016년형 스마트 TV에서는 다운로드형 게임도 63개에서 100여 개로 대폭 늘어나고 리얼 풋볼, 던전 헌터 4, 디어 헌터 등 유명 게임을 스마트 TV로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외에서 서비스되는 삼성 스마트 TV의 스트리밍 게임도 내년에 크게 늘립니다. 올해는 플레이스테이션 나우 100여 개, 게임 플라이 50여 개를 소비자에게 제공했지만 내년에는 인기 게임과 신규 게임을 포함해 플레이스테이션 나우 300여 개, 게임 플라이 100여 개로 소비자를 사로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공유경제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카쉐어링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내 차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쉐어링은 업체가 전국의 공용 주차장에 미리 갖다 놓은 자동차를 필요할 때마다 스마트폰 등으로 예약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렌터카 서비스인데요. 대기업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카쉐어링 사업에 뛰어들며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대기업들이 속속 카쉐어링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내 카쉐어링 시장의 양대 산맥인 소카와 그린카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SK그룹은 지난달 소카에 590억 원을 투자해 지분 20%를 사들였습니다. 소카는 투자 자금을 활용해 차량을 5,000대까지 늘리고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그린카는 올해 6월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렌탈에 인수됐습니다. 그린카는 내년 차량 4,500대를 운영하며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입니다. 특히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 주차장을 차고지로 활용하고 롯데면세점 앱을 통해 그린카 회원으로 가입하면 면세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만원 쿠폰을 제공하는 등 그룹 계열사와 협업 마케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린카는 롯데그룹 계열로 편입되면서 신규 집객과 매출 제고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는 등 그룹 시너지를 톡톡히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맞서 소카는 내년 중 SK엔카, 스피드메이트, SK엔클린 등 SK그룹 계열사와 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세운 유카와 전기차만 운영하는 시티카 등도 이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대기업들의 투자에 힘입어 카쉐어링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2012년 40억 원대에서 올해 900억 원대로 3년 새 업계 전체 매출 규모가 23배가량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회원수는 7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43배 팽창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공유 경제가 등장하는 등 또 소유의 개념이 변화를 하게 되면서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 카쉐어링이라고 하는 그런 산업의 등장과 함께 자동차 보유에 따른 비용을 줄이려는 그런 노력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 경제의 하나인 카쉐어링이 확산되면서 집을 사지 않고 임대로만 사는 것처럼 차를 소유하지 않고 빌려 쓰는 새로운 자동차 문화가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브라질에 대해 퍼펙트 스톰에 직면했다며 신용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내릴 것을 시사했습니다. 퍼펙트 스톰은 여러 악재가 겹쳐 총체적 난국에 부딪힌 경우를 말합니다. 무디스는 이달 초 브라질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해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무디스의 현재 브라질 신용등급은 BAA3입니다. 지난 9월 스탠더드&푸어스 역시 브라질의 신용등급을 투기 등급인 BB+로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해 추가 강등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신흥국에서 투자 등급 지위를 잃을 다음 국가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소나타가 2년 연속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릴 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업계 집계를 보면 소나타는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9만 5천여 대가 팔려 현대차의 포터와 아반떼를 제쳤습니다. 포터는 지난달까지 9만 1천여 대가 팔렸고 아반떼는 8만 6천 대가 판매됐지만 이번 달 물량이 한정돼 있어 격차를 뛰어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소나타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12년 동안 내수 판매 1위를 기록했지만 2011년부터 3년 동안 아반떼의 선두 자리를 뺏긴 뒤 지난해 다시 1위를 되찾았습니다. 이런 소나타의 제도약은 신형 소나타의 인기가 지난해에 이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소나타가 4개 정도의 엔진 라인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해 신형 소나타는 터보,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디젤 등 총 7개의 라인업을 구축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늘린 것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차 10위 안에는 현대기아차가 9개의 차종을 차지했고 한국 GM의 스파크가 10위를 기록했지만 쌍용과 르노, 삼성은 한 차 정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가장 많이 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는 페이스북으로 나타났습니다. DMC 미디어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주로 쓰는 SNS는 페이스북이 약 60%의 응답률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4.7%포인트 하락한 수준입니다. 이어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밴드, 트위터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이 중 인스타그램과 밴드는 지난해보다 각각 6.4%포인트, 6.7%포인트 상승해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남녀 모두 페이스북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이 약 68%로 더 높았습니다. 또 연령대가 낮을수록 페이스북을, 연령대가 높을수록 카카오 스토리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국내에선 최고, 세계에서는 5번째로 높은 123층의 롯데월드타워가 착공 5년 2개월 만에 외장 공사를 마쳤습니다. 내년 말 내장 공사까지 모두 마치면 개장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롯데월드타워 대표 시행사인 롯데물산은 오늘 건물의 외장 공사가 끝났음을 널리 알리는 상량식을 열었습니다. 상량은 지붕에 대들보를 올리는 작업으로 7m 길이의 대들보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내외빈이 소망과 사인을 남겼습니다. 대들보가 올라가는 동안 신동빈 롯데 회장과 외빈의 축사가 진행됐고 대들보가 꼭대기층에 놓이자 대북 공연 등 축하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전 세계에서 5번째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늘 송산 그린시티의 국제 테마파크 복합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유니버셜 스튜디오 코리아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지난 19일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설치 대상 38,624곳 중 17곳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이 CCTV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11월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은 54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9.8%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거친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조 원 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일아입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적으로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하지만 오늘과 비슷하거나 평년 기온을 웃돌며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중북부 지역으로는 계속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만 간간히 지나고 있는 가운데 내륙 지방으로 연무와 방무가 껴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점차 비구름대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늦은 밤 제주와 전남 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새벽이면 전국 대부분적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의 양은 제주와 남해안 최고 20, 남부지방은 5에서 10, 충청지방은 5mm 내외로 주로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내리겠고요.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그 밖에 경기 남부와 영서쪽은 오전까지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도 중북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흡기 관리 잘해주셔야겠는데요. 계속해서 국외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데다 또 국내 대기의 흐름도 원활하지 못하면서 이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반면 충청 이남 지방은 비로 인한 세정효과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내일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 점차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흐리겠고 충청 지역은 아침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8도, 대전 10도로 한겨울치고 온화하겠습니다. 동해안 대체로 흐린 하늘이 보이겠고요. 울진으로는 낮까지 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속초 9도, 울진 10도가 되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도는 아침까지, 영남은 낮까지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10도, 부산 13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성탄절 이브와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대체로 맑겠고요. 토요일에는 서해안과 제주도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주말부터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면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은 1년 중에서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다는 동지입니다. 동지에는 따뜻한 팥죽을 쑤어 먹는 풍습이 있는데요. 좋은 기운을 돋우고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자 하는 기원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동짓날인 오늘 저녁 온 가족이 따뜻한 팥죽 한 그릇 나눠 먹는 건 어떨까요?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